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빈센트 반 고흐 지음, 더 모던 출판사. 빈센트 빌럼 반 고흐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의 쥔더르트에서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화랑을 운영하던 큰아버지 덕분에 일찍 미술계에 발을 들여놓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화랑을 그만두고 교사, 서점 직원, 전도사 등의 직업을 전전합니다. 결국 27살에 뒤늦게 화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동생 테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그림 공부에 열중하죠. 빈센트는 아돌프 몽티셀리의 꽃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는 선묘가 아니라 유화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색채의 농담으로 표현하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말 그대로 물감을 아주 두꺼운 붓이나 나이프, 때론 그냥 손가락으로 푹 찍어 반죽처럼 두껍게 덧칠해서 색은 물론이고 질감까지 드러내는 표현법이죠. 오늘날 우리가 반 고흐의 그림에서 바람의 그림자, 하늘의 무한한 깊이까지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팔레트에서 색을 섞지 않고 캔버스에 두 색상을 나란히 찍듯이 칠하기 때문에 색과 질감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색조의 음영까지 생겨서 그림에서 입체감과 생동감이 뿜어져 나옵니다. 빈센트는 임파스토 기법의 유화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난처하게도 임파스토 기법은 물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습작의 시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에 돌입하게 되자 테오에게 팔리는 그림을 얼른 안겨주고 싶어서 부지런히 그릴수록 테오에게 그러니 어서 물감 값을 보내라고 더 재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죠. 평소에 우울증을 앓던 빈센트는 1888년 아르에서 고갱과의 협업이 실패로 끝나며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계속해서 졸도와 발작 증세에 시달리다가 1890년 오베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형을 잃은 깊은 슬픔 때문인지 테오도 지병이 악화되어 반년 만에 사망하는데요. 이후 테오의 아내였던 요한나 봉어르가 두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들을 읽고 빈센트의 작품 세계에 감동을 받아서 작품전을 기획해 개최했고 668통의 편지들을 직접 번역해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빈센트가 사랑했던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 지금 읽어드릴게요. 순간적인 예술가적 광기였기를. 사랑하는 테오에게. 룰랭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친구로 계속 남고 싶어. 여전히 그 양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양반만큼 이곳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 오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혹여 인턴인 레이 선생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할 거다. 이 양반이 렘브란트의 해부학 교실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래서 진료실에 걸어둘 목파나 복제화를 구해줄 수 있다고 했지. 기력이 회복되면 레이 선생의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다. 지난 일요일에 다른 의사를 만났는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들라크루아와 피비스 드 샤반느 등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상주의에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이 양반하고 더 잘 알고 지내면 좋겠다. 해부학 교실은 프란스 비파와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12에서 15프랑 정도 가격이야. 운송비가 따로 들지 않도록 액자는 여기서 주문할게. 병원 신세를 진 며칠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환자들에게 세상 사는 법도 배우는 시간이었어. 그냥 예술가적 광기가 순간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기를. 그래서 마치 동맥이 잘린 듯 출혈이 심해서 고열이 일어났던 것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식욕도 금방 돌아왔고 소화력도 별 문제 없고 맑은 피가 매일 잘 돌아서
하루하루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야. 그러니 네가 서글픈 마음으로 이곳에 다녀간 여행과 나의 입원을 깨끗이 잊어주길 바란다. 화가도 직업이기에 인간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해. 나는 네가 당부한 대로 지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편지에 적었다. 봉어르 집안 사람들과 만난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다오. 그들과의 돈독한 우정이 유지되고 더 깊어지길 바란다.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건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야.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저런 계산을 다시 해보고 어느 쪽이 나을지 상황 판단이 되겠지. 1889년 1월 7일 월요일. 광기에 대한 해독제는 예술뿐이야. 사랑하는 태호에게. 건강과 작업이 그럭저럭 정상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 짤막하게 전하려 펜을 들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많이 나아졌어.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는 건 알았지만 뇌도 부러진 것처럼 망가졌다가 다시 아물 수 있는 줄은 몰랐다. 여전히 나아져 봐야 무슨 소용이냐 싶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게 놀랍다. 애초에 나아질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네가 여기 왔을 때 아마 고갱의 방에서 30호짜리 해바라기 그림 2점을 봤을 텐데 방금 그거랑 아주 똑같이 그린 복제화의 마지막 손질을 끝냈어. 그것 외에 자장가라는 그림도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했을 거야. 입원하느라고 중단했던 그림이거든. 오늘 이 그림을 2점 더 그렸어. 안 그래도 고갱에게 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 홀로 바다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사투를 벌이는 아이슬란드 어부와 그들의 고립된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야. 그 이야기를 나누자마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도 했었지. 순수한 아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순교자 같은 인상을 지닌 아이슬란드 뱃사람이 선실에서 이 그림을 보면 파도에 흔들리는 고기잡이 배의 움직임도 마치 어릴 때 듣던 자장거처럼 느낄 수 있게 그려보고 싶다고. 지금 보니 잡화점에서 파는 착색 석판화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다. 초록색 상의에 주황색 머리를 가진 여성이 분홍색 꽃들이 장식된 진한 초록색 벽지 앞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그림이야. 노골적인 분홍색과 원색적인 주황색, 강렬한 초록색의 날카로운 부조화가 적색과 초록색 계열의 색들이 한 색조씩 낮아지면서 부드러운 효과를 내도록 해봤어. 아직도 겨울이니 그냥 내가 내 작업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좋겠어. 미친놈 취급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도 견딜 수 없었던 환각 증상이 멈춰서 이제는 그냥 악몽 정도만 꿀 뿐이야. 브로마칼륨 덕분일 거야. 다음 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다 부탁하고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틀렸으면 나를 곧장 정신병원에 가둬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전력을 다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라. 내가 말했던 주의사항들도 고려해서 말이야. 지금처럼 계속 작업에 몰두하면 2월이나 3월에는 작년에 그렸던 여러 습작들과 똑같은 복제화 작업을 차분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습작인 추수와 하얀 과수원 등에 이것까지 추가하면 든든한 기반을 갖추게 되는 셈이야. 네 결혼식도 있으니 3월을 넘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어쩌면 너도 이해할 거다. 내가 걸렸던 병이나 그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를 안심시켜 주는 건 적어도 고갱과 내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그럴듯한 유화 몇 점은 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감히 바라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처럼 차분하고 올곧게 대응할 수 있다면 언제든 구필 화랑과의 일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게다. 솔직히 너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는 구필 화랑의 녹을 받아먹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오롯이 독립적인 나 자신일 뿐이다. 그러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서로 불편한 상태로 지내는 대신 이것만 해결되면 전처럼 가까운 형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날 계속해서 먹여 살리려면 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나도 네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겠어. 이제 네 아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가 조금은 어려진 기분이 들게 해주겠지.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제 경찰서에서 경감이 친히 날 만나러 찾아왔어. 악수를 청하면서 하는 말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자신을 찾아와 친구처럼 부탁하라더라. 싫다고 거절할 일이 아닌 게 조만간 집 문제가 발생하면 찾아가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월세 내는 날을 기다리는 중이야. 그래야 관리인이나 집주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나를 쫓아낼 계획이라면 적어도 이번에는 그게 그리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어떠냐? 솔직히 우리도 인상주의 화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니 나도 이제 그 화가들 사이에서 크진 않지만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더 확실히 다지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 그 미래는 과연. 그래도 팡글로스 영감이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 최선의 세상에서는 언제나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이 말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리는 게 내게는 기분 전환이다. 그리고 난 기분 전환거리가 반드시 필요해. 어제는 여기 새로 생긴 폴리 아를레지엔이라는 극장에 갔었어. 그 덕분인지 처음으로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잤다. 프로방스 문학 사교 모임이 주최한 공연이었는데 제목이 노엘이었나 목동이었나 그랬고 중세 기독교 분위기를 아주 잘 살린 내용이었어. 연구도 철저하게 했고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고 그 일에 관여하게 된 프로방스의 어느 농부 일가가 겪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야. 아주 좋았어. 렘브란트의 동파나 작품만큼이나 인상적이었던 건 늙은 농부의 부인이었어. 처음에는 탕기 영감 아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혈질에다가 거짓말 잘하고 위선적이면서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만 나중에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인 요람 앞에 서자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마녀에서 천사처럼 변했다가 또 천사에서 아이처럼 변하더라. 그러더니 그의 화답하는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 단호하면서도 떨리지만 따사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무대 뒤에서 울려 퍼지더라고. 정말 근사했어. 펠리브르라고 불리는 이 사교 모임 회원들은 정말 온 힘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야. 이런 분위기에서 사는데 나로서는 굳이 열대지방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탄생하는 예술은 분명 근사하겠지. 앞으로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 아주 근사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난 그곳까지 가기에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워낙 귀가 얇아서 혹했더라도 몸도 성치 않다. 고갱은 그럴 수 있을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게 될 일이라면 그냥 둬도 알아서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기다란 사슬에 일개 고리에 불과해. 고갱과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비록 둘 다 살짝 제정신은 아닐지 몰라도 그게 어때서? 우리가 붓으로 말하려는 부분에 관한 염려들에는 반박할 만큼 예술적으로 충분히 깊은 사람들 아니더냐. 누구든 신경쇠약에 시달릴 수 있고 오를라처럼 될 수도 있고 무도병이며 이런저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해독제가 전혀 없을까?
들라크루아는, 베를리오즈는, 바그너는, 우리 예술가들이 예술적 광기를 지니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내가 유독 그런 면이 심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식의 해독제와 위로가 조금의 선의만 있다면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을 거야. 퀴비스 드 샤반느의 희망을 봐라. 1889년 1월 28일 월요일. 결국은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테오에게. 고갱과 다른 화가들이 출품한 전시회에 내 그림을 내걸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내가 완쾌되지 않은 이상 굳이 그 사람들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고갱과 베르나르가 실질적으로 큰 장점을 가졌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이들처럼 이렇게 활기 넘치고 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기꺼이 그들의 작품을 당연하게 인정해 줄 때까지 벽에 뒤집어서 걸어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카페 같은 곳에 전시하면 큰 소란이 일겠지. 취향이 나빠서가 아니야. 나도 2번이나 비슷한 전과가 있어 양심에 찔리긴 하거든. 뒤탕불행하고 클리시대로에 있는 가게에서 말이야. 아르리라는 좋은 동네에 살던 선량한 식인종 81명과 그들이 받들어 모시는 시장이 초래한 일도 소란이라면 소란이겠지.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결국 이런 소동의 원인은 그들보다 내게서 찾아야 할 거야. 마침내 올리브 나무가 들어간 풍경화를 그렸고 별이 뜬 밤하늘로 습작도 그렸어. 고갱이나 베르나르가 요즘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방금 말한 이 두 습작과 비슷한 감성일 게다. 이 두 습작과 담쟁이 덩굴 습작을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아마 고갱과 베르나르와 내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나 고민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될 거다. 낭만주의나 종교로의 회귀가 아니었어.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들라크루아의 방식으로 트롱프레우의 사실성을 넘어서는 의지를 담아 색을 사용하고 대생을 하면 파리의 교회나 파리의 무도장보다 순수한 시골 오지의 자연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도미에가 직접 보고 그린 것보다 더 차분하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물론 도미에의 대생 방식을 따라야겠지. 존재 여부는 일단 눈으로 친다고 해도 우리는 생투학 너머에 자연이 펼쳐져 있다고 믿어. 어쩌면 졸라의 소설을 읽으면서 르낭이 들려주는 완벽한 프랑스어의 발음에 매료될 수도 있어. 어쨌든 르샤누아르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여성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랭의 솜씨가 단연 뛰어난 편이야. 그 외에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 파리와 파리의 우아함을 좋아하지만 전혀 파리 사람답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야. 고갱, 베르나르, 그리고 나는 아마 계속 우리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거야. 승리를 쟁취하는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짓밟힐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이 일이나 저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위로가 되는 그림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1889년 6월 18일 화요일 추정. 생레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